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천명 50이 끝나고 이순에 들어왔을 때 60이죠? 이게? 네, 이순 60. 헤드헌터 회사를 그 중간에 운영하셨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고 온전히 강의만 하는 강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15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년에 100번 이상의 인문학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천명의 시기에 1000명을 찾은 것을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1000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찾지 못하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것 같아요. 네. 불안하고 삶이. 그래서 이 50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천명, 그 1000명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 1000명을 찾으신 거네요. 그죠? 이제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건방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지천명의 의미는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명을 알지자, 알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공자께서도 나이 50에 이제 본인은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자가 실제 얘기했던 천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네. 이게 좀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뭐죠? 혹시요? 공자는 그 당시 때 이제 춘추 시대 때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살아갔잖아요. 네. 격변의 시기를 살아갔는데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요?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했냐? 춘추 시대 때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겠죠. 맨날 전쟁이었으니까. 네. 그로부터 500년 전에 이제 주나라가 처음 창건을 했을 때 초창기는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으로 가자. 네.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만들었던 주나라 초기로 가는데 한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내가 왕은 아니고 내가 재상 정도가 돼서 왕을 좀 이렇게 잘 보좌를 해갖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정적들에 의해서 정치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51세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54세, 5세 정도에 끝났는데 늦게 정치를 했네요. 네, 공자님도. 늦게 정치하셨죠. 5년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 정도의 직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상의 역할까지 겸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 5년 정도에 굉장히 나라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게, 네. 훌륭하게.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공자의 천명이라는 것은 평화롭고 인간적으로 살게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실 공자의 천명이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공자는 50에 이제 실현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라를 쫓겨났죠. 어쨌거나. 네. 자, 이런 이 공자의 배경은 있기는 하지만 전 이걸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0에 40에 혹은 그 젊었을 때에도 자기 어떤 그 뚜렷한 나는 정말 삶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라고 정확히 정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자를 따라서 나이 50 정도에 근데 이제 그 옛날에 50이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20% 정도 플러스를 시켜서 한 60 정도에 옛날 분들 수명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됐으니까 네, 60 정도까지라도 내가 삶이 정말 나는 뭐 우연찮게 이 세상에 오긴 했지만 나의 삶은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온 거구나라고 누가 정해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겠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해주면 너무 좋은데 세상에 그런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50 정도, 60 정도 혹은 뭐 40에도 괜찮고요. 나의 인생은 이거구나 이거를 하라고 정말 이 우주에서 나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게 라고 정의만 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지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50에 우연찮게 논어를 공부해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몇 년 왔잖아요. 오고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공자처럼 정말 지천명 50이라고 50 이 의미를 나한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훌륭한 고전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롤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던가라고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이게 만약에 지천명이라고 제가 정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쵸. 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부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공자님이 쓴 이 논어를 읽으면
우리의 천명을 나의 천명을 좀 찾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공자가 이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동양권에서 최고의 40자로 구성된 자서전이 있다. 딱 40자 구성. 40자로요. 40자 킹 짧잖아요. 네. 40자로 구성된 자서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나는 15세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고 네. 그다음에 30에 이립 30에 일어섰다. 40에 불혹 40이 됐을 때 혹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50이 됐을 때 지천명 천명을 알았다. 네. 60이 됐을 때 이순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것을 다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순하게 받아들이고 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70이 됐을 때 종심 소욕 불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어떤 이정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게요. 공자는 73세까지 살았는데 뭐 그 당시 때 오래 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맞아. 그냥 이 위정편 제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위정편 제4장만 제대로 한번 읽고서 한 30분만 생각을 해보면 야, 40에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50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정표가 있네요. 딱 이정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우리가 50이 돼서도 삶이 불안하고 그렇죠. 뭔가 초조하고 한 이유는 이정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열심히 속도만 내고 달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기업 부장 또 돈도 모았다고 하지만 개인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네. 근데 이 노노를 읽으면서 천명을 찾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될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들이 모든 게 다 이렇게 호흡이 짧아졌어요. 빨리 막 세상도 빨리 변하다 보니 그 흐름에 쫓아가다 보니 내 페이스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쉽게 쓰셨어요. 50에 있는 지금 이제 중년이라고 하면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죠? 여러분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좀 잠시 쉬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좋느냐? 인생이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요. 내 삶이. 저도 완전히 찾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찾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전이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어렵고 또 지루하고 해서 쉽게 접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읽어야 할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실용소도 있고 직장인들은 또 진급을 하기 위해서 네. 뭐 당장 그런 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쁜 시대에 굳이 이 고전을 읽어야 될 의미?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949년도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독일에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의 저서를 쓰면서 축심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축심 시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특별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문명사 그러면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뭔가 특별한 기간이 있었는데 약 600년 6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축심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때가 가지 고도 성장, 빠르게 성장했던.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이 되었던, 기반을 만들었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답을 많이 들었냐면 그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었을까, 혹은 뭐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답을 들었는데 칼 야스퍼스는 놀랍게도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들었어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들었는데 자 이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공자가 이제 기원전 551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기원전 2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어찌보면 가장 중간이네요. 이 사람인데요. 공자보다 띠동갑 선배가 있어요. 띠동갑이면 12년 정도잖아요. 12년.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띠동갑 선배예요. 그래요? 그리고 공자보다 30년 전에 태어난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수학자예요. 피타고라스라고.
그리고 공자보다 70년 전에 태어난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 공자는 그 당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세까지 사는데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요. 소크라테스 대략 40년 후에 플라톤 나오지요. 플라톤 대략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인물들이 그 시기에 네. 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나왔네요.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10년 차이로 동양에서 맹자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 공자가 죽고 나서 110년 후에 맹자가 나오게 돼요. 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맹자 3년 후에 장자 나오지요. 장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장자 대략 한 50년 후에 순자라는 사람들 순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100년경에 한나라 때 사마천, 네. 뭐 사기 쓴 네. 사람, 뭐 대단하죠. 네. 기원 영년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세계 뭐 몇 대 성인 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 있는 그 시기 압축적으로 나왔군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 철학, 네. 이것이 동양서양 막론하고 2000년 이상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바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바탕을 만들었던 그 시기를 축의 시대다, 네. 축심 시대라고 하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다 살아나가는데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많잖아요. 네. 이런 궁금한 것들을 옛날 사람들도 궁금해했을까 안 했을까? 있겠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다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아무리 친한 부부간이나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생겼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아주 뭐 첨단에 첨단을 걷는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다 인간 대 인간의 문제잖아요. 네. 그게 두 사람 간의 문제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기원 전에도 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삶보다 우리 아버지들의 삶은 어땠을까? 전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더 힘들었겠죠, 당연히.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1800년도도 마찬가지 네. 힘들었을 것이고 전 역사를 통해서 다 봐도 지금보다 그렇게 쉬운 시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현인들이 삶의 노하우를 압축적으로 다 담아낸 압축적으로 담아서 어디다 놨습니까? 고전에. 고전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지금 이렇게 관계에서 얻는 그 다음에 삶에서 얻는 이 공허함 속에서 뭔가 찾고 싶잖아요. 고전에 다 있다니까요. 고전에 다 있어요. 네. 동양 물론 제가 서양은 잘 모르겠지만 동양의 고전을 보면은요. 제가 본 책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읽어보면 그래 맞아. 내가 우리 자식과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있다. 그럼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라는 힌트가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부장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었는데 야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지 하는 그 키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도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멋지게 살려면 고전은 몇 권 정도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기원전 2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그런 인류의 성인들이 나왔고 그분들의 그런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우리도 이미 다 나와져 있는 그런 비법서들인데 그거를 읽으면 내 삶도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고전은 일단 내 삶에서 궁금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이 답이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좀 어렵고 약간 이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도 드시지만 이거 좀 깊이 있게 읽어보면 또 이렇게 쉽게 풀어쓴 책도 있으니까요. 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천명, 1000명만 찾아도 우리 인생 후반전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찾게 되고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좀 더 경제적으로도 선생님 지금 1년에 뭐 100회 이상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현역 때보다 훨씬 더 바쁘죠. 앞으로 뭐 100세 되셔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김현석 교수님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1000명을 이 고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인문학 돌풍이 불었어요. 네. 지금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엔지니어나 뭐 프로그래머를 뽑는 것보다 이런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인문학 맨날 들어서는 아는데 인문학이 뭐죠?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인문학이 뭔지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너무 이제 인문학
만 따져도 정말 드릴 말씀들은 너무 많을 텐데요. 그러시겠죠. 저는 이제 그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네. 저 스스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고장 나면 이제 카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아프다거나 뭐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러면 이제 병원을 병원 가듯이 가고, 네. 우리가 살 때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냐? 누구냐? 그리고 나는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렇게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왜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냐 네. 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럴 때는 술집을 간다. 네. 뭐 그럴 때는 점집을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농담 삼아 하시는데 네. 그럴 때야말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인문학의 세계로 와야 된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공감이 돼요. 예. 제가 이제 늦게 인문학을 만나서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이제 체험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인문학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예전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죠. 그렇죠. 근데 정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우울증 환자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 공자님이 쓰신 이 논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해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일단은 많다 이게 많이 들어있다. 많이 있다. 라고 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논어 위령공편에 네. 인무원료 필류근우라는 말이 있어요. 인무원료 필류근우. 왠지 이렇게 단어를 쓰면 굉장히 선생님이 멋져 보이세요. 저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런 말이 걸려요. 네.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똑똑한 사람이든 안 똑똑한 사람이든 삶 자체는 사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내기가 사실 힘든 거걸로 얘기해요. 나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 상대적인 이 비교도 되잖아요. 네. 이게 힘든데 그럴수록 우리 사람이 힘들수록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려, 뭘 원자에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여자예요. 원려죠, 원려. 네. 원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가 한 얘기예요. 어차피 삶은 힘들어. 근심 걱정 덩어리야. 이 말은 공자만 한 말씀도 아니고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네. 한술 더 뜬 거죠. 네. 고통 덩어리의 바다다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부처님은 이제 해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종교로 부르는 것인 거고 네. 공자님은 논어 속에서 진짜 가져야 될 게 원려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뭘 원자의 생각려자예요. 원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 목표죠. 목표. 멀리 생각하라고 목표잖아요. 네. 방향 어디로 갈지. 방향이죠. 장기, 중장기적인 목표죠. 또 뭐 멋진 말로 꿈에 대자고 하면 드림, 드립. 꿈, 비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수록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라. 물론 우리가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갖는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좀 더 명확할수록, 네. 좀 더 분명할수록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 뛰어넘고 조금씩 뛰어넘고 그 꿈이 간절할수록 네. 내가 그 꿈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저려오고 내가 그 목표를 생각하면 정말 아침에도 눈이 벌떡벌떡 네. 떠지는 설레이고. 네. 설레이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거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인무원료 필류근우다 이게. 그렇군요. 라고 하면 이 8글자가 네. 어찌 보면 대단한 어떤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노하우고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논어 속에는 정말 그렇군요. 논어가 원래 500개 어구가 있어요. 500개요. 지금 500개 어구 중에 지금 딱 하나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은 이 어구를 생각해보고 저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어구를 생각해보고 나의 목표가 부족하면 이 어구를 생각해보고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살면서 삶에 여러 가지 고민, 걱정들이 있는데 해답이 이 논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장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내 꿈이나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꿈과 목표에 다가가는 하루잖아요. 얼마나 설레이고 기뻐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당장의 삶이 힘들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네요. 임무, 원료, 네. 필류, 군 이거 그럼. 외우겠습니다. 이 한자를 일단 써봐야겠어요. 이따가.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논어를 우리가 읽기 전에 선생님이 논어를 많이 공부하시고 또 책으로도 쓰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뭐 한 단어, 한 문장, 한 마디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긴 네. 한데요. 이 어떤 책이든 책의 네.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책이든지. 네. 뭐 토스티옙스가 쓴 재화벌도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그 600페이지 되는 전체 내용을 첫 번째 문장에 거의 이렇게 함유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요. 논어도 첫 번째 문장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첫 번째 문제 뭐죠? 네. 첫 번째 문장은 3개 어구로 되어 있는데 네. 하기 시습지 불용료로 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네.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어구, 두 번째 어구는 유붕자원 박내 불력 낳고, 세 번째 어구는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이게 좀 어렵죠? 네.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구는 하기 시습지 불용료로 네. 배우고 때때려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많이 시청자분들. 들어보셨죠. 저도 뭐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어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봉자원 박내 불력 낳고 멀리에서 친구가 있어 스스로 찾아온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네. 즐겁지 그것도 많이 아니한가. 들었죠? 네. 이제 세 번째 문장이 그건데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네. 거기에 대해서 크게 화내거나 어. 역겨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그 세 번째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 거군요. 그래서 이 세 문장에 논어 500억구의 뜻이 다 들어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한번 함축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논어의 첫 번째 어구의 세 번째 문장 네. 인부지불원 불력 군자호. 여기 군자라는 말이 나와요. 네. 논어의 목적은 군자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군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요즘은 싫어하잖아요. 음. 성인 군자 뭐 네. 이러니까. 그래서 군자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봤더니 네.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와닿네요. 네. 젠틀맨. 그러니까 네. 서양에서는 신사 정도로 본 거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뭐 성인 군자 네. 막 이렇게 해서 임금의 아들 네. 이러니까 이제 거리감이 너무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서민들은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다가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요 리더로 번역을 해봤어요. 리더. 네.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도 리더고요. 그렇죠. 뭐 회사의 과장님도 리더고요. 뭐 다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리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혼자 있어도 리더예요. 음. 무슨 리더면은 셀프 리더. 셀프 리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다 리더다. 이렇게 저는 일단 정의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논어는 리더의 포인트가 맞춰진 책이에요. 그래요? 자,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하기 시습지 불용료로. 여러분 리더가 되시려면은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 공부. 공부하지 않고 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두 번째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유붕자원 박내 불력 낳고인데요. 네. 멀리서 친구들이 있어 찾아온다라고 하면 즐겁지 아니한가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직장으로 출근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즐겁지 않은 상황을 즐거운 좋게.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야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국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장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사람들과 즐거운 그 삶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진짜 앞권인데 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거기에 네. 대해서 크게 화를 내거나 음, 이러지 않으면 리더답지 아니한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리더의 위치로 올라가고 싶으면 그 정도의 인격은 갖춰야 된다. 그 정도의 인격. 네. 품격은 갖춰야 된다라고 좀 공자가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를 이야기한 것인데 저번에 학습, 공부. 네, 두 번째 인간, 관계, 네. 세 번째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네. 자, 이러니까 논어에는 배울 학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60번, 61번이 나와요. 그래요.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셨네요. 네, 500개 중에. 음,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세 번째 군자에 대해서 107번이 나와요. 이 논어는 물론 어지린 자도 많이 나오죠. 네. 어지린 자도 중요하죠. 이것도 100번 이상 나오는데 자, 이러고 보니까 500개 어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군자, 배울학, 제자들 이야기.
500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노노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네. 리더학이다. 리더. 옛날로 보면 군자학이다 이게. 군자학. 좀 좁히면 이제 셀프 리더. 뭐 안 그렇게도 넓히면 되죠. 또 이제 조직 내, 예. 단체 내, 관계 내에서 리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더분들은 전 노노책은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제가 삼성을 좀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삼성 들어가셨을 때는 그분이 살아계셨었어요. 87년도인가에 들어가셨는데, 그렇군요. 예. 전 여러 번 뵙지요. 물론 뭐 신입사원이니까 멀리서 뵙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자서전을 썼어요. 네. 이제 호암자전이라고, 호암, 이병철 회장님의 호예요. 호암자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뒤편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경영에 관해서는 책을 본 적이, 물론 내가 독서를 좋아하지만 특별히 뭐 경영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본 적은 별로 없고 공부를 한 적은 별로 없지만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본 책은 노노다. 그래요? 나는 노노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 그 대목을 쫙 읽어보면서 저는 나중에 읽어본 거죠. 그래요. 읽어보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업을 초창기 때 창업가였고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기술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분이 쓴 자서전에 6필 자서전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가짐 어떻게 이 사람의 우리 직원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와 함께 롱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적어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끝없이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가짐을 그 어떤 업구에서 전 분명히 그분이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보고 어떤 업구였을까라고 혹시 질문하신다면 그 업구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업구들이 노노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저 사실 대충 읽어봤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리더. 리더는 이제 작게 말하면 나 자신 이끄는 셀프 리더. 또 조직,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공부, 두 번째가 관계. 네. 그 하버드대학 그 행복학 개론에 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관계라고 해요. 아내와 남편, 그렇죠. 자식과 또 맞습니다. 조직, 관계, 사회 활동하면서 모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공자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인격, 뭐 젠틀맨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 관리. 예. 이런 것들로 이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읽어보고 사색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공자님께서 이 노노를 쓰시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노노에는 어떤 그런 기준, 인생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말씀하신 게? 기준이 전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 중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네,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중요한 주세요. 것만. 한 번은 공자께서 이제 노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자요수, 인자요산, 네. 지자동, 네.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렇게 6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앞에 2문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자요수, 인자요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또 어떤 분은 요산요수. 네, 요산요수.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문장이 대단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읽었는데 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어구 그대로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깊숙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네. 인자요산,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네. 지자동, 지자는 활동적이고 인자정, 인자는 조용하다, 고요하다. 여기 지자 인자는 그 공자님의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이 지자는 뭐냐면 이 알지자에 이 사람 이 놈자자인데 그 뭐냐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지식인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군요. 인자는 어진 사람. 어진 사람. 네, 그거예요. 대명사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자락, 지자는 즐겁고 인자수, 인자는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도대체 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게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무슨 얘기야 얘기인지. 도대체? 네. 라고 하는데 지자는 그럼 지식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왜 물을 좋아할까? 공자가 왜 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저렇게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네. 저 강물은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네. 지식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깊은 뜻이 네. 있군요. 지식이라는 게 사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책이 나오고 아침 맞아요. 저녁으로 신문이 나오고 얼마나 또 시대가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게요. 이러니까 그 지식들은 늘 유동적이다. 그래서 이 동자, 움직일 동자를 쓴 거예요. 야, 2,500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세상에. 그리고 이 지식, 책 보기 좋아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빨리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인자는 어진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사람들을 용서해주고요, 포용해주고 마치 우리 이제 부모님처럼 그런 분들이 인자의 대명사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인자는 산을 닮았다. 저렇게 산은 멀리서 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네. 하지만 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것들이 산 속에 있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식이 조금 잘못되든 잘되든 계속 케어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인자의 마음인데 인자의 마음은 고요할 정자가 올라요. 조용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또 뒤에 뭐라고 하면 인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잖아요. 누군가를 포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 마음이 더 편해질까? 내 마음이 편하죠. 내 마음이 네. 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이 나이 먹어서 좀 이렇게 포용력도 갖고 웬만한 거 좀 눈 감아주고 이렇게 살면은 본인이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장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목숨 숫자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지금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죠? 자 네.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고전이 의미를 찾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어떻게 찾은 거냐면 이 한 어구를 가지고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걸라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30세부터 60세까지 예를 들어서 한 30년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의 전반전은 지자의 삶을 살아보시고요. 네. 직장 생활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사원 대리 과장까지는 지자의 삶을 살아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흐름에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좀 활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러면 직장생활 전반전도 재밌다. 지자라. 재밌다 이게. 지자라. 처음 신입사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뒷짐이 나지고 나는 인자야 하면서 느릿느릿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직장에 대한 활기도 없어지고요. 그렇군요. 본인도 재미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네. 자, 근데 직장에서 이제 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원이 되고 경영진이 됐어요. 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인자의 마음으로 바꾸는 인자의 거예요. 마음. 인자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 조금 더 포용해주고 나도 젊었을 때는 경력이 없을 때는 너처럼 실수했지. 실수했는데 계속 뭐 이렇게 쪼기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쫄 땐 쪼더라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마음도 좀 도대겨주고 이러면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팀장이 되든 임원이 되든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이 일을 혼자 잘하는 것은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단계는. 그렇죠. 네. 그 단계는 이제 뭐냐?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돼. 팀장이니까. 네.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최고라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든 인자의 마음이든 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토를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냥 초년 직장일 때는 지자의 마음으로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후반전에는 인자의 마음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그렇군요. 뛰면은 직장 생활에 조화도 잘 맞고 재미있고 또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고 뭐야 목숨 수라고 했으니까 인자수. 이제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던데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 그렇죠.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해석인데 자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50세 정도까지는 지자의 삶을 살아보시고요. 네. 50세 이후부터 뭐 딱 50세는 아니더라도 60, 70, 80 가면서 인자의 삶을 살아보는 게 좋겠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네. 정말 이 어른이 60, 70 이렇게 돼가면서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젊은이들을 뭔가 좀 이렇게 리드도 할 수 있고 포용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르신들 된다라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다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설사 약간 좀 어렵다 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인자의 마음으로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화롭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젊은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어르신분들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네. 격려해주고 이러면 이게 포용해주고. 좌우가 맞잖아요, 조화가. 근데 이제 너무 또 자기 것만 챙기고 막 뭐 이러면 좀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좀 손해본다 치더라도 나이 좀 먹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선배면 이런 생각들이요. 이 노노 그 억구를 보면은 다 나와주군요.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회도 이 국가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노노 억구 한 억구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은 담겨져 있으니까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50대 중년들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러니까 포기.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이 공자님의 이 논어에 이 현대인들이 요즘에 이렇게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중년에. 이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이 있나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죠, 거기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성상근야, 네. 습상원야라는 말이 있어요. 성상근야, 습상원야. 네. 해석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본성은 거의 비슷하다. 태어나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 연습, 복습, 학습의 습자 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끝이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고 보신 거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IQ, 네. 그다음에 천성, 그다음에 뭐 가족력 뭐 이런 게 아니라 뭘로 단 하나를 본 건데 네. 하나가 뭐냐면 이 습자예요. 습. 연습 복습할 때 습자. 그러니까 무엇을 그 사람이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55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과 80의 중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5세에 50대에 뭔가 포기하는 것은 사실 인생의 반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도 쉽진 않았죠. 쉽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55세에서 또 반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한 3, 40년, 50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기회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미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체인지를 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인생 전반전 25년 정도, 앞으로 25년 정도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완벽하게 다른 삶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렇죠. 이게 너무 빠르다. 100세 시대 너무 이래서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정해서 물론 정하는데도 노하우가 많죠. 그렇죠. 어떻게 강점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강점을 강화할 것인가,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단 그 과정을 거치게 되시면은요. 그 다음에 습이에요. 습상원양. 그것을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 꾸준하게 하느냐. 아까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책을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다양한 책을 봤다라고 하면 네. 이제부터는 그 하고 싶은 그 분야의 책만 읽어보는 거죠. 좀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그러면 우리가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을 뭔가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거를 또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영화를 보더라도 그쪽 분야의 영화 보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55년 동안 살아봤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게 그러면 지금처럼 패턴대로 살면 앞으로 20년을 살아도 만족스럽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걸라요. 그러니까 책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다양하게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지금까지 책을 안 읽었다라고 하면 책을 읽어보고 네. 지금 또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좀 체인지, 변화의 포인트를 한 번만
한번 이렇게 깊숙하게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도 그랬듯이 누구의 인생도 멋진 인생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런 포인트 아유. 성상거냐 습상거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이제 50대 중반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꿈, 목표를 정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무조건 나오죠. 그 그리시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내가 가진 환경, 배경, IQ를 뛰어넘는 힘이 끈기라고 했어요. 지속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점을 찾고 논어를 통해서 내가 속도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꿈과 목표를 찾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끈기를 가져간다고 하면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꽃길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중반쯤에 너무 이제 달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서 이런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나의 꿈과 목표와 방향을 잡고 끈기 있게 해 가신다고 하면 인생 후반전은 정말로 행복하게 또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최종엽 선생님 모시고 논어 공자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